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한반도의 지형 형성 역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오래된 땅이다 보니까 시원생 때부터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그 각 시대에서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지지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산지지형 중에서도 융기지형 첫 번째 고위평탄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지리는 고위평탄면의 형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하천 지형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리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하천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천 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단어들을,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 분수계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점들을 이어놨죠. 이 분수계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물을 나누는 경계였어요. 그래서 이 분수계는 높은 산봉우리들을 이은 그런 경계선이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하천과 각각의 하천들을 나누는 또 다른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하천이 흐르는 범위예요. 구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쌓여져 있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우리가 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 유역은 유역 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역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에서 이 3가지 단어를 바꿔가면서 아마 보기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 가사처럼 상류에서 지류들이 다시 또 모여서 하나의 큰 강줄기로 되는, 본류로 모이는 이러한 하천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을 우리가 하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로망이라든지 통신망, 그때 쓰는 망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무 개념 이해에 혹은 개념을 암기하는 데 연연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바탕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남한의 대하천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8강에서 우리나라 대하천 4대 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섬진강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남한에서는 이 낙동강이에요. 그런데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은 한강입니다. 유로가 길면 일반적으로 유역 면적이 넓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유로가 길다고 유역 면적이 꼭 1위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강 유역이 우리나라에서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하천이고 유로는 사실 낙동강이 제일 길어요. 자, 그래 그냥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뉴탐스런 58페이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랑 넘어갈 내용은 뭐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내신에서도 선생님이 기본 개념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수능에서도 몇 번이나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 3번, 4번 정도 나왔는데 자, 먼저 이 상류와 하류 를 보기 전에 당연히 분수계를 기준으로 첫 번째 나눠지는 이 물줄기가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서 첫 번째로 나눠지니까 상류의 물줄기가 될 거고요. 그것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니은 지점이 하류에 해당하는 지점의 한 군데를 표시한 겁니다. 자, 아무튼 상류 하류를 비교하는데 하폭은요. 상류가 아주 좁겠죠. 그 다음에 하류로 갈수록 넓어질 거예요. 실제로 한강은요. 정말 넓은 강인데 이 서울 정도 되는 그 구역이 되면
강의 너비가 1km가 넘습니다. 아주 큰 강이 된다는 거. 하류로 갈수록 하폭이 넓어지고요. 유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가사에서 보셨죠, 여러분? 도랑물이 모여가지고 큰 강물이 되니까 유량도 당연히 적었다가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잘 평상시에도 알 수 있고요. 수심도 어때요? 얕았다가 깊어집니다. 경사도는요. 상류는 그야말로 산지 지형, 가장 높은 지형에서 이제 발생하는 하천의 줄기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급경사 지역을 흐를 거고요. 여기는 완경사를 흐릅니다. 그다음에 유역분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유역분지가 뭐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여러분? 분수계와 분수계 사이에서 나눠졌죠. 그러면 이 상류에 해당하는 유역분지는 사실 이렇게 또 다른 작은 유역분지가 여기에 딱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물줄기는요. 어때요? 유역 면적이 작죠. 옆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주변이 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류로 오면 올수록요. 평야의 비중이 넓어지죠.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면적이 그릇이 넓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역분지, 그릇의 크기, 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유역 면적이 좁고요. 여기는 넓습니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당연히 여기는 아직까지는 큰 상태고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런데 퇴적물의 크기도 당연히 이해를 하겠지만 원마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원으로 마모된 정도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둥근 정도. 퇴적물의 둥근 정도가 어떠냐? 이렇게 생긴 퇴적 물질이 있고요. 자갈이든 모래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둥근 정도는 어떤 게 둥근 정도가 크죠? 이게 둥근 정도가 크죠. 그래서 이 원마도라는 개념이 수능에 한번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모의고사라든지 내신에서 물어보는 아주 주요 개념인데요. 둥근 정도는 상류에서는 아직 작지만 하류로 가면 갈수록 둥근 정도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X축, Y축 그래프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 개념들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들은 뭐냐면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인데 여러분 하자가 뭐예요, 여러분? 아래 하자죠. 그야말로 아랫방향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침식이 바로 하방 침식이고요. 측방은요. 옆측자예요. 옆을 쳐요. 옆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렇게 흐르던 하천의 모양이 툭툭툭툭 옆을 치면서 좀 점점 공유도가 커지는 겁니다. 더 크게 휘어져요. 그러면서 기존에 흘렀던 유로의 형태와 측방 침식이 많이 이루어진 이후의 형태가 아주 모양새도 다르고 길 자체가 달라졌죠. 그죠? 자, 그래서 측방 침식은 나중에 뒤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유로 변경을 만들어내는 침식이다. 강의 물줄기의 길을 바꾸는 침식이 바로 측방 침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 사면하고 퇴적 사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요. 이 바깥쪽, 하천에 힘이 많이 작용하는 이 바깥쪽 라인이 바로 공격 사면인데요. 쇼트트랙에서도 이 아웃코스를 도는 선수들은 인코스를 도는 선수보다 훨씬 더 빠르고 힘을 많이 가해야지만 인코스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죠. 자, 그만큼 힘이 집중되는 곳이 이 공격 사면 쪽이에요. 자, 그러면 힘이 집중되면요. 어떤 작용이 발생하냐면 깎아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침식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가파른 절벽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반대편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힘이 적게 힘이 분산되는 혹은 퇴적 물질이 쌓일 수 있는 하천의 흐름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속도가 낮아지는 구역이 이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퇴적 사면은 말 그대로 모래 같은 것들이 퇴적되어 있죠. 이쪽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격 사면과 퇴적 사면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 공유하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림 또
이 구역의 단면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잡았으니까 이거를 실제 우리나라 지형에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나라 주요 분수계를 기준으로 하천에 뭐 하계망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유역면 쪽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계의 형태가, 분수계가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와 거의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하천을 보니까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황해로 흘러가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텐데, 자,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 때 동쪽의 윤기량이 많으면서 윤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동쪽의 경사가 급하고 서쪽이 만만해요. 그래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훨씬 더 대하천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하천이 이렇게 서쪽으로 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쪽으로 흘러가는 대하천도 있어요. 낙동강, 아까 유로가 제일 길었죠. 낙동강은 남쪽으로, 남해로 빠져나가고요. 두만강도 예외적으로 아주 큰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동해로 빠져나가는 하천도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항해로 흐르는 하천 유로가 길고요. 동해는 짧다. 그래서 강자로 끝나는 하천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남대천 이런 천자로 끝나는 규모가 작은 하천이고요. 경사도는 완경사죠. 왜? 동고서저니까 동쪽의 경사가 급하다. 급경사를 이루면서 하천이 흘러갑니다. 유역분지, 당연히 지금 그릇이 큽니다. 그릇이 크니까 유역분지도 넓게 설정되고요. 여기는 좁죠. 그 다음에 하천이 바다에 도착했을 때 퇴적 물질의 크기는 이미 어떤 상태일까요? 깨져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미세한 입자의 물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해안 지형에서 할 건데요. 조류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냐면 갯벌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죠. 그만큼 아주 넓은 갯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해안 지형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동해는요, 깨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도요, 입자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모래 알갱이, 좀 큰 입자의 크기가 파랑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사빈 해수욕장, 뭐 그런 모래 해안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땅덩어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경관들이, 지형 경관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황해와 동해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큰 하천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천이 흐르는 상황, 유황이 불안정하다. 화산 개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화산 개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수치화시키면 보기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유량 변동을 수치화시킨 게 바로 하산계수라는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하산계수의 개념, 의미를 보면요.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걸 1로 잡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을 x로 잡아서 1대 10이냐, 1대 100이냐 이런 식으로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을 비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이 수치가 아주 커요.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보겠지만 하산 개수가 매우 큽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같은 하천의 모습인데요. 지금 주변에 그 나무 그림을 보니까 한창 여름인 것 같죠. 푸른색이 울창한 여름인데 지금 하천 수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엽이 졌어요. 가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뭐 몇 달 지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주변에 둔치 다 드러났죠. 조금 있으면 강바닥도 드러날 것 같죠. 수위가 엄청 짧은 시간 동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산 개수, 유량 변동의 폭이 크냐? 너무 쉬운 얘기지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중률이 높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무슨 비중이 높죠? 산지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그릇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이렇게 넓으면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얘는
한참 있어야 넘치든 말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만 비가 내려도 금방 넘쳐버립니다. 똑같은 구간에 있어서도 여기는 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또 급격하게 줄어요. 그릇이 크면요.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이렇게 유량이 변동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유역 면적, 산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수계와 분수계 사이에 이 유역 면적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는 거. 그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하산개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미시시피강이라든지 세느강 같은 그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하천에 비해서 우리나라 하천의 하산개수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저 과거 수치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여전히 아주 높은 수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유량 변동이 크다는 건데 선생님 왜 가로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수치가 줄었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하산개수의 영향 때문에 어떠한 그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량 변동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볼게요. 유량 변동이 크다 보니까 여름에는요 물이 넘치고 막 집집마다 그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물론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에도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 겨울에는 가뭄 이렇게 계절별로도 강수량 차이가 많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천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운교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이용이 매우 불리한 편입니다. 수력 발전이라는 건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름을 제외하고는 가을, 겨울, 봄에는 강수량이 너무나도 적어요. 사람이 쓸 물도 없는데 이렇게 막 떨어뜨려가지고 전기 발생시킬 물이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 가동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수운교통이 뭡니까? 물의 하천을 이용해서 물자라든지 사람을 운반하는 교통이 수운교통인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요. 막 하천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문제고요. 겨울에는요. 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운교통에도 매우 불리한 하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 자원 이용률도 그래서 낮죠. 아까운 물들이 여름철에 다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도요. 이 여름철에 오는 비를 최대한 저장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과거부터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물 저장 시설이나 이런 수리 시설들을 해왔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저수지도 있고요. 하천 중간중간에 이런 보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를 유지해가지고 논이라든지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장 시설들을 해놨다는 거. 현대에 들어서는 어떠한 시설을 합니까? 물 저장 시설로서. 그렇죠. 이런 상해 대규모 댐을 세워가지고요. 유량 조절도 하고요. 홍수나 가뭄을 좀 대비해서 조절도 하고요. 물론 전기 발생의 기능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하천에서 유량 변동이 큰 하천의 특색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댐이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댐 얘기를 했죠. 지금 하산 개수를 선생님이 아까 과거 수치와 현재 수치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린다 했습니다. 최소 유량을 1로 잡았을 때 최대 유량이 지금 390이에요. 390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일단 이렇게 유량 변도폭이 이랬습니다. 근데 그 폭이 이렇게 줄었어요. 왜? 이유는 모든 강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서술하라. 답이 뭐가 되냐? 뭐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선생님이 다 얘기해버렸죠. 댐 건설의 결과입니다. 댐을 건설하면요. 아까 선생님이 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유량 조절이었어요. 홍수가 나요. 비가 엄청 내려요. 그러면 댐은요. 물을 저장합니다. 하류로 흘러보내는 그 물의 양을 조금 상류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두어 놓고. 그러면 최대 유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최소 유량. 겨울에는요.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상류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물을 좀 흘려보냅니다. 채수유량도 과거에 비해서는 채수유량이 오히려 좀 그 양이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폭, 하상 개수의 수치가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은 댐건설이다. 왜? 기후는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감조하천인데 재작년 수능에서는 이 감조하천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감조하천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너무 쉽게 푸는 문제였는데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내신에서 다루는 감조하천 일단 의미부터 선생님이 먼저 잡아드릴게요. 감자가 무슨 감자일까요? 감동할 때 감자요. 느낄 감자입니다. 그럼 뭘 느껴요? 조류를 느끼는 하천이다. 이 조류? 조류는 선생님 바닷물, 밀물하고 썰물의 그 흐름을 조류라고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감조하천은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바닷물하고 섞이는 구간이 나타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 하천을 우리가 감조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천 하구에서 조류,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향이 하천 하구, 하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기적으로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당연히 하구에서 멀어지면 만조와 간조의 변화폭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류에서 멀어지면 이런 구역은 이런 만조, 간조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 구간까지만 나타납니다. 물론 경사도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이 구역은 더 안쪽까지, 내륙까지 나타나요. 경사도가 크면요. 좀 그 구간이 짧겠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단 보세요. 항해조차가 매우 커요. 항해조차가 매우 큰데 대하천이 일단 어디로 다릅니까? 황해로 흐르죠. 거기다가 황해는요. 완경사죠. 감조하천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황해라든지 낙동강으로 흐르는 대하천, 남해로 흐르는 대하천, 낙동강의 하구 부분에서도요. 감조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하천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조하천은요. 그래서 이 감조하천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탐스런 자료에서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화 시켜 놓은 건데 이게 한강의 하류입니다. 지금 서해를 만나는 강화도 부근인데 이 C지역은요. 조금 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수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조와 간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수위가 거의 일정한데 반면에 이 A하고 B 지점을 보세요. A하고 B 지점, 특히 A 지점을 보시면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다에 더 가까우니까. 감조 구간이 더 뚜렷하게, 감조 하천의 특징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C 정도 가면은 감조 구간이 좀 덜해지는구나. 감조 하천의 특징이 조금 약해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감조하천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감조하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더라도 약간 색깔이 다르고요. 물의 방향이 지금 여기가 하천이고요. 하천은 바다로 흘러나가려고 하는데 바다에서 지금 밀려 들어오죠. 그러한 모습으로도 여기 감조 구간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요. 소리도 엄청나게 우렁차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에서는 그 구간이 아주 잘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이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앞에 같은 사진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지금 이것처럼 이 빨간색 식물이요. 그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염생 습지에서 자라는 염생 식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구 부근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하천 유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여기 감조 구간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해장
어설프게 언 얼음을 우리가 성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설프게 얼었다는 그 자체가 소금물이 섞였다는 겁니다. 소금물은 끓는 점도 높지만 어는 점이 낮잖아요. 과학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더 온도를 낮추면 이게 얼겠지만 지금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지금 어설프게 이렇게 둥둥둥둥 얼음장이 떠 있어요. 다 이게 둥실둥실 따로따로 뭉쳐가지고. 근데 그 방향이 지금 바다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의 상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뭐가 지금 밀려 들어오는 시간이다? 밀물이 지금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얼음장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해장이 거꾸로 올라가는 구역에서는 뭐 유람선의 운행을 금지한다든지 그런 경고문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감조하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지문들도 가끔 나왔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이 감조하천을 매우 지혜롭게 잘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 한강은요. 한강의 감조 구간은 지금의 뭐 63빌딩 알죠? 여의도의 63빌딩 정도까지 바닷물에 영향을 미쳤대요. 마포 그 부근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바다에. 그러면 배를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마침 바닷물이 이렇게 쭉 빠지는 썰물 때예요. 그러면 이 배에 탄 사람은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도 바다까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조가 한창 간조가 됐고요. 새로운 만조가 될 때까지 바닷물이 계속 밀려 들어오겠죠. 그 바닷물에 힘을 받아서, 뒤에서 받아서 고기 다 잡은 배가 내륙까지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위 상승 변동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감조하천은 이러한 피해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죠. 하천 하류 지역은, 우리나라 하천은 이 하천 주변에 여름철마다 범람을 하면서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범람원은 워낙에 토양이 비옥하고 우리나라에 적은 평야가 분포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바닷물에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이렇게 풀이 다 죽어버리죠. 시들시들해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소금물의 영향을 받은 식물들은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염해 피해라는 거는 그야말로 소금에 의한 피해인데, 농작물들이 말라 죽고 소금물 때문에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냐?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그 대책은 선생님이 뒤에서 이 하구둑을 건설한다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할 건데, 그야말로 하구,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하구에다가 둑을 세워서 막아버리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런데 이 하구둑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름마다 우리나라에 홍수가 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이 밀물, 만조 때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밑에서도 바닷물이 올라오면 이 하구 부분에서 어떻게 습니까? 완전 물바다. 물잔치가 벌어지겠죠. 소금물이 섞인 물들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넘치겠죠. 엄청나게 염해 피해 규모라든지 범위가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만조가 겹칠 때는 더 피해가 컸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는데요. 선생님 앞에서 이 감조하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구둑 건설이라는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하천 중에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중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강이 어디 있어요?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초록색 물줄기 표시가 있죠. 초록색 물줄기를 한번 읽어보면 하구둑 건설 전에는 감조 구간이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구둑 건설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감조 구간이 나타나지 않겠죠. 4대 하천 중에 한강을 제외하고는 다 하구둑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3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구둑을 건설한 가장 큰 목적은 염해 방지고요. 그러면서 담수, 강물을 더 많이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통로로도 이용할 수 있고 다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4대 강 중에 한 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강인데 왜 하구뚝이 없습니까? 그건요. 지금 보시다시피 북한과의 경계선, 휴전선의 연장선이 이 강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구에는 함부로 인위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 그 한강 하류의 김포대교 부근에 수중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염해는 방지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이에요. 다음 시간까지 이것을 쭉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이 첫 번째 감익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을 비교해 볼 겁니다. 별표 2개밖에 안 쳤지만 별표 2,000개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감익공유하천 옆에 선생님이 플러스 하한당구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산지 사이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흐르는 감익공유하천과 하한당구가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세트 지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융기지형 4가지 중에 지금 2가 나오고 3가 나오는 거예요. 4개 중에 오늘 3가지까지 배울 거고요. 그거와 비교되는 산을 감아도는 감익공유하천 말고요. 평야를 자유롭게 흐르는 자유공유하천을 우리가 이 시간에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감익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은 지금 간단하게만 보면 이 감자가 세길 감자입니다. 우리 고려청자의 그 기법을 보면 상강 기법 있죠. 막 새겨가지고 거기에 막 색깔 다른 점토 다시 넣어가지고 구운 엄청나게 독특한 그 도자기 기법인데 골짜기를 새겨가면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야말로 하방침식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왜 하방침식이 우세한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텐데 하방침식은 아랫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침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 측방은요?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더 우세하다. 그러면 자유는요? 그야말로 애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유로 변경이 쉬워요. 왜? 주변이 지금 크게 가로막는 산이 없고 주변이 지금 상대적으로 평야가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 변경이 쉽습니다. 측방 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자유공유하천은 선생님이 이 정도 포인트만 가지고 이제부터 감익공유하천부터 세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지형도 잠깐 눈으로 익히시고요. 와, 주변에 지금 등고선의 간격도 좋고 해발고도도 높고 정말 산지를 감아도는 느낌을 가지시고 한번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감익공유하천은 그야말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천의 중상류에 위치를 합니다. 하천의 중상류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지 비중, 거기다가 높은 산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를 뱀처럼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감익공유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감익공유하천은 그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감익공유하천이 만들어낸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역 사진인데요. 한반도 지역이죠. 이 한반도 지역이 너무 유명해진 관광지가 되면서 이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이 이 지역의 지명을 한반도면이라고 바꿀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지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감익공유하천을 공부를 할 건데 일단 형성 원인이에요. 우리 지리가 원인에 그렇게 막 초점을 두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이거 융기지형이라고 해버렸죠. 융기는 우리나라 언제? 신생대 제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 융기운동의 결과입니다. 신생대 제3기라는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한반도는 계속 침식만 받아가지고 완전 평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융기를 합니다. 경사가 생기는 거예요. 경사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계단 내려오실 때 조심하라고 하죠. 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밑으로 가해지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관절에 물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생기고 높이가 생기면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융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산도 솟았고요. 거기다가 융기를 했는데 더 골짜기가 깊어진 이유가 뭐냐면 경사도가 생기면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하방침식이 활발해지면서 골짜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게 감익공유하천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감익공유하천 주변에는요. 지금 상류죠. 상류다 보니까 지금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천의 흐름에서 이쪽이 아까 뭐였습니까? 먼저 푹 치는 구역, 아웃 코스, 그죠? 여기가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가 수심이 깊어요. 계곡물에서 놀다가 조심해야 돼요. 얕아서 막 뛰어다니다가 발이 훅 빠지는 이런 소와 같은 구역이 이 감익공유하천 곳곳에 분포를 합니다. 반면에 이 직선 코스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깎아낸 퇴적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엄청나게 무겁고 큰 알갱이든 나 못 가. 나 여기 그냥 주저앉을래. 이러면서 이 B코스 주변에 쌓아요. 큰 자갈이라든지 이런 돌멩이 같은 거는 멀리 못 갑니다. 주저앉아. 엉덩이 무거워서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선 코스다 보니까 유속도 매우 빨라요. 매우 빠른 그 물줄기가 이 자갈에 막 부딪히면서 이 지형이 여울인데 이 여울 부근에서는 아주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감익공유하천은 소와 여울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수능에서 이 여울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러한 지형을 직접적으로 물은 적은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선생님은 낸 적은 없는데 학교에서 혹시 가르쳐 주시면 그 정도 알고 계시고요. 유탐스러운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을 갈게요. 선생님이 아까 감익공유하천하고 세트 지형이 뭐라고 했죠? 이 감익공유하천 주변에 이렇게 하천 옆에 계단 모양의 언덕이 분포하는 하한 당구를 볼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주변이 이렇게 높은 산지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평평합니까? 궁금하시죠?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아까 감익공유하천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유공유하천이었어요. 막 유로 변경도 하고 옆도 까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갑자기 융기를 합니다. 융기를 하면서 경사도가 생긴다 했죠. 그러면서 하방 침식력이 강해집니다. 옆으로 갈 정신이 없어요. 아래를 막 깎아요. 아래 방향으로 막 깎다 보니까 기존의 유로로 흐르지 않고요. 새로운 유로로 흐르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지금 여기가 공격사면이 되겠네. 이렇게 공격사면이 있고 퇴적사면이 있는 구역에서 융기가 발생했다 했죠. 융기가 발생하면요. 이 구역은 이제 고도가 올라갈 거고요. 융기가 발생하면 아래로 깎는 하방 침식력이 활발해지면서 아래로 깎고 얘는 융기를 내서 이러한 당구 모양 옆에서 보면 계단이 하나 생긴 것처럼 보이는 지형이 뚝딱 탄생을 합니다. 물론 한반도가 계속해서 융기를 하면서 이 계단 모양이 여러 계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후변동, 빙기, 후빙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단의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후변동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단 수가 일단 많아질 수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아시면 되냐면 계단의 수가 많아지는데 가장 높이 있는 당구면이 당연히 가장 오래됐겠죠. 강 바로 옆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형성된 하한 당구입니다. 융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하천과의 고도차가 꽤 나요. 20m에서 80m까지도 납니다. 그래서 하한 당구는 융기지형 3인데 융기지형인데 고도가 주변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홍수에 잠긴다 안 잠긴다? 홍수에 침수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홍수가 안 난대요. 일단 좋죠. 거기다가 주변이 산지인데 하한 당구는 아주 소중한 평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기 좋아요? 집 짓고 싶겠죠. 취락이 형성돼요. 집 지어요. 또 평평하니까 농사 짓기 좋겠죠. 농경지 형성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취락이 들어서면 당연히 그 마을에 도로망 같은 것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취락, 농경지, 도로, 평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에서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하한 당구 있고요. 여기도 하한 당구 있네요. 여기도 하한 당구, 이렇게 하한 당구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처럼 양쪽에 나타나는 하한 당구의 모습이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의 하한 당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공유를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공유를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공격 사면과 퇴적 사면이 번갈아서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에 하상이었다든지 과거에 강바닥이었죠. 강바닥. 과거에 퇴적 사면 혹은 과거에 범람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융기했으니까 그게 지금 융기를 받아서 하한당구가 됐답니다. 모두 다 지금 하천의 작용들을 받았던 곳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하한당구는요. 조금만 파보면 뭐까지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둥근 자갈이라는 아주 중요한 융기의 증거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너무 많이 내죠. 하한당구가 융기됐다는 증거 하나만 대보라. 뭐?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땅을 조금만 파보면요. 하천의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돌멩이들이 나와요. 아, 과거에 하천의 영양, 침식 작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강 위에 있으니까 융기했구나 이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한당구는 융기했다. 고도가 높아. 그래서 홍수의 침수가 안 일어나는데 평탄해. 그래서 이러한 토지 이용이 일어나고 이 하한당구가 융기했다는 증거로서 둥근 자갈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한당구가 지금 보이고요. 아주 유명한 동강입니다. 감익공야천으로 유명한 동강인데 하한당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유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은 강줄기가 흐르지 않는 이런 옛 하천의 유로, 구화도와 같은 그러한 흔적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지만 감익공야천이 하방 침식이 우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생하는 측방 침식의 결과물이다. 아직은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지금 B가 산지 주위를 도니까 감익공야천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지금은 하천이 안 흐르지만 지금 평평하고요. 주변에 비해서 고도가 낮은 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물줄기가 흘렀던 것 같아. 구화도죠. 하천 주변에 평평한 계단 모양의 지형. 이게 하한당구입니다. 이거 둘의 공통점 선생님이 먼저 잡아드릴게요. 이거 둘의 공통점은 뭐의 증거다? 융기했다. 융기 지형이다. 그 다음에 하한당구와 구화도의 공통점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과거에 강이 흘렀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무슨 자갈이 발견된다? 둘 다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고요. 둘 다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평탄면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공통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보기 2번엔 유로가 변경된 주된 원인이 하방 침식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유로 변경이란 글자를 보면 일단 어찌됐던 간에 유로가 변경되려면 하방 침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방 침식 아래로만 깎는 거예요. 깊이만 깊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유로 변경은 측방 침식의 결과다 라고 고쳐야 되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익공야천과 비교될 게 자유공야천인데요. 이 자유공야천은 무조건 하천 하류에서 발달한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천 하류는 하류인데 대하천의 본류에서는요. 이 자유공야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류는 안 돼요. 한강 그 큰 물줄기에서는 막 자유롭게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량도 너무 많고요. 수심도 깊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공유하천처럼 왔다 갔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자유공유를 하천하냐? 이 본류로 유입되는 하천 하류의 지류들, 하류에 있는 지류들이 이 자유공유하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안양천과 같이 하류에 위치는 하지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있죠. 그 하천들이 과거에 그렇게 자유공유를 잘하고 범람도 잘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공유하천은요. 지형들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아까 감익공유하천에 비해서 일단 주변에 산도 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평야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중하류 구간에서 평야,
특히 우리나라 범람원이 많거든요. 거기를 공략하는 하천이고요. 측방 침식이 활발하다고 돼 있죠. 물론 이 말은요. 하방 침식도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더 활발하다는 거. 그래서 뭐가 자주 일어난다? 유로 변경이 자주 일어난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로 변경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유탐수론 56쪽에 보시면 자 처음에 유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유공야천. 근데 얘가 측방 침식을 하죠. 옆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휘었어요. 이쪽으로. 공유도가 커지는 겁니다. 더 깎아요. 더 휘어졌죠. 그러다가 만약에 홍수가 발생하거나 이게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도 있어요. 홍수가 발생하면 상류에서 하류로 급격하게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천도 정신을 차린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니까 더 빠르네? 더 편하네? 이렇게 가야겠다. 이쪽 유로를 주 유로로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의 유로는요. 더 이상 물줄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의 흐름이 바뀌기 전에 지금 보시면 섬처럼 이렇게 생긴 하천 가운데에 섬처럼 생긴 하중도라는 지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한강의 대표적인 하중도가 여의도죠. 그죠? 선생님 사는 곳이 여의도인데 그냥 하중도 위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중도에서 점점 이 물줄기가 더 말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소뿔 모양처럼 생겼죠, 소. 그래서 이게 소뿔 모양의 호수라 그래서 우각호고요. 이 우각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말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강이 흘렀던 길이래 구화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로 변경, 측방 침식의 결과, 삼총사예요. 그런데 아까 감익공야천에서도 구화도 볼 수 있었죠. 측방 침식은 상류에서는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일어난다는 거. 자유공야천이 훨씬 우세할 뿐이다. 그래서 자유공야천은 이러한 지형들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줄기가 왔다 갔다 지 맘대로 왔다 갔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어때요? 하루아침에 내 논에 지금 막 강줄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관리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직선으로 딱 제방을 치자. 그래서 강줄기를 못 움직이게 막자. 딱 가둬두는 거예요. 하천의 흐름을 조금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천이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공유도가 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하천은 직강공사, 하천의 모양을 직선으로 만드는 직강화 공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자유공야처럼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 제방 표시 양쪽으로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하천의 모습이 이렇게 직선으로 많이 변경됐다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유공야천과 감익공야천을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이 감익공야천은 융기지형으로서 하안당구와 세트지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하안당구가 보이네요. 자유공야천은 하천 평야를 흐르면서 아까 측방 침식의 결과, 유로 변경 결과 지형들, 우각호, 구화도, 하중도와 같은 그런 지형들을 잘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게 기본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표로 자료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만들어지는 침식평야와 퇴적평야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